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페TV입니다. 한국은 역사와 외교, 무역 등 다방면에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면전에서 명확히 밝힌 적도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를 보호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이라는 미국 카터 국방장관의 발언,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과 일본은 계속 확실한 진짜 동맹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향후 미일 동맹의 강고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미국 태평양 군사령관 해리스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 펜스 미 부통령 또한 미일 안보 동맹은 확고하다,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한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긴밀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미국의 동맹 재편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마치 페이스북 친구처럼 대하는 말뿐인 동맹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국가들로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동맹으로 사우디와 터키, 이집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필리핀 등을 거론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맹국과의 문제, 몇 개국과 친구 관계를 끊을 때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은 쓸모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동맹을 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며 그들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사우디, 이집트, 터키를 거론하며 독재국가,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은 안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며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대륙의 가장 중요한 경제 강국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어떻게 방해할까? 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류는 미국의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한 그룹인데요. 일본, 필리핀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에 백신 달라며 남중국해를 넘기겠다는 발언을 한 로드리고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역대 필리핀 대통령 중 가장 과시적이고 반미적인 대통령이라며 필리핀은 두테르테에 의해 반쯤 실패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나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두테르테의 모순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두테르테는 취임 초기 반미를 주장했지만 이후 중국 어선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박아 침몰시키자 미국이 중국 앞에 미칠 함대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가 돌연 남중국해를 중국에 넘기겠다는 발언을 해 제3국 입장에서 봐도 동맹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과의 친선을 끊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깨끗하고 공손하고 좋은 나라라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뒤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 수준에 멈춰 있었다면서 2차 대전은 끝났고 일본은 회복됐으며 민주주의는 깊이 뿌리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국방비를 너무 안 쓰며 미국의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요. 미국의 보수 세력은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넘어 재무장을 통해 중국과 맞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한국과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일본을 이용해 손 안 대고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보수 세력의 입장과 동북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한국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 주장들은 미국 보수 세력 내에서 일고 있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과거 한국이 충분히 스스로를 방해할 능력이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동맹이든 파트너든 친구이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국들과 친구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서 멀어져 일본의 국방력을 강하게 해 은근히 중국을 압박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찬성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NHK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상대의 영역 안에서도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유에 반대하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상대의 영역 안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새로운 표현일 뿐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선제 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안으로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안할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표현을 바꿨을 뿐 실제로는 적기지 공격 능력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조삼모사라고 하죠.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3번, 저녁에 4번 먹이를 제공한다고 하자 반발하길래 그럼 아침에 4번, 저녁에 3번 주겠다고 바꿔 말했더니 좋다고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이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새로운 방위 지침으로 삼으려 하는 것에 대해 42%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했습니다. 이용기 기자의 신문과 민연방송 TV도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55%, 찬성이 37%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NHK의 최신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찬성이 갑자기 늘어난 셈입니다. 모호한 질문 방식이나 명칭을 변경해 법을 바꾸려는 일본 정부나 또 그걸 좋다고 찬성하는 일본 국민들, 민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고소를 진행하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피폭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하는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른바 히로시마 검은비 피폭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75년 만에 인정됐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검은비 피폭자 84명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국가가 정한 원호 지역 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원폭 투하 폭심지로부터 북서로 약 19km, 폭 약 11km의 타원형 지역을 호우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호우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암 등 질병이 인정되면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84명은 이 호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건강이 이상이 생겨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받지 못했으며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다카하시 재판장은 호우지역 지정의 근거가 됐던 1945년 조사를 둘러싸고 조사 범위와 수집된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바깥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한 자료밖에 입수하지 못했다. 검은비로 인한 건강피해에 원폭에서 나온 방사성 미립자가 포함됐다. 건강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잠잠하지만 이 소식은 듣자마자 입장을 쏜살같이 발표했는데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히로시마시와 협력을 거듭했으나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과는 실제 사실과 다른 점에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
노동상도 기자회견에서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국가 3자 명의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에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충분한 과학적 견지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국민 피해자 배상도 안 해주기 위해 75년 만에 나온 재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일본 정부, 또 그걸 좋다고 지지하는 민도 높은 일본 국민들, 참 여러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국가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베씨 축하해요. 적기직 공격능력 개헌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 만들겠다는 아베씨의 계획 조삼모사로 끝내버리네요. 역시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돼. 아니 단어 몇 개 바꿨다고 그걸 찬성해버리네. 근데 국민들 수준이 그 정도인데 무기도 그에 맞게 현대식 무기보다 손도끼나 돌 같은 게 어울리지 않겠어요? 현대식 말고 재래식으로 그런 거나 무기 확충해요. 그리고 그 75년 만에 나온 판결 나온 거 그것도 항소하면 또 몇 년 걸려가지고 피해자들 다 없어질 텐데 그러려고 항소했죠? 피해자 대하는 꼬라지 보니까 자국민도 저렇게 대하는데 그런 인간한테 사과를 받는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네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법의 문장 3가지가 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아베씨는 마지막 문장 연습해보세요. 미안해, 미안해. 오늘 이거 10번 하고 자세요. 미안해, 미안해.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안녕.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2019 국제 비평가연맹 감독상, 제66회 시드니 영화제 대상, 2019 국제 시네필 협회 감독상, 2019 프랑스 극장협회 아트하우스 시네마상, 2019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 칸 국제영화제의 부집행위원장인 크리스티에 앙주는 올해 칸 영화제 초청작 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라고 했으며, 심사위원장이었던 알레한드로 골살레스 감독은 모든 심사위원들이 영화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 이 영화는 결국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쟁취해냈다 라고 밝혔죠. 영화 기생충은 상징적인 요소를 담은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연출 및 전달 방식이 크게 난해하지 않은 터라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고 늘어지지 않고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 반전, 스릴러 연출,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복선을 회수하며 깔끔하게 끝나는 결말 등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담음과 동시에 완성도도 뛰어나다며 국제영화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준호 감독조차 한국인이어야 이 영화를 100%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영화를 관람한 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의 내용이 자기 나라 상황과 똑같으며 각국의 배경으로 영화를 리메이크한다 하더라도 고칠 부분이 전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히치콕이 있었고 스필버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봉준호인가? 라고 하였고, 인디와이어에서는 봉준호는 마침내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라고 할 정도로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영화 기생충은 세계 3대 국제영화제인 칸느,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다음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인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제영화상과 주제가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아카데미상은 작품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세계 3대 국제영화제에 비해서 좀 더 상업적인 영화를 주로 시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우수상으로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영화 기생충은 작품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의 문화평론지 벌처에서 봉준호 감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수많은 미국 현지인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여 화제입니다.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봉준호 감독에게 한국 영화는 지난 20년간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음에도 오스카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조금 이상하긴 해도 별일은 아니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제가 아닌 로컬 축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을 했죠. 하지만 이 발언은 트위터상에서 좋아요 1.7만 개를 넘게 받으며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로서는 오스카 같은 미국 최고권위 시상식을 로컬이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외국 감독이 생소하면서도 뜻밖의 진실을 마주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 이후로 미국 영화가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점유율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인들은 오스카 영화제를 세계 3대 국제 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국제 영화제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봉준호 감독이 이러한 인터뷰에 네티즌들은 로컬, 지금까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미국 영화 산업에 대한 진실된 말, 이 말은 사실이다. 오스카가 명망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로컬이지. 오스카는 로컬 그 자체이다. 동의한다. 착각과 거만함으로 미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고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반응하며 뜻밖의 진실을 마주한 충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인의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 기생충의 흥행은 옆나라 일본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라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화 평론가인 마치야마 토모히로가 트위터에서 밝힌 내용으로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인데 일본의 방송국에서는 한국 영화라 곤란하다며 프로모션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라고 폭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가오는 1월 10일 일본에서 개봉할 예정인 영화 기생충은 인터넷상에서 극찬을 받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봉 전 특별 상영전에서 이미 기생충을 관람한 일본인들이 필름마크스, 에이가닷컴, 야후재팬 영화 등의 사이트를 통해 이런 영화는 일본에서 절대 못 만든다. 코너링이 훌륭하다. 격차 사회의 아이러니와 풍자를 담으면서 다크한 색으로 물들여가는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작품. 특별선의 상영은 할인이 안 돼서 2만원이나 주고 봐야 했지만 표값 이상으로 재미있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다. 충격을 충격으로 더 씌우는 듯한 예측 불능 전개의 연속이었다. 영화란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그대로 구현해냈다 라며 극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수준급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개인적으로는 영화 내에서 박소담 배우가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로 노래를 만든 것이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기대되네요. 봉준호 감독이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와 우수함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가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에 기인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는 제작진들의 혹사와 열정페이로 인해 소위 임금 후려치기가 일상적이고 공공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2011년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지속됐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제작 과정에서 전 스텝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법으로 규정된 주 52시간 노동제 또한 준수하여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표준근로계약서 때문에 제작진들의 임금도 올라 전체적인 제작비 또한 기존에 책정했던 것보다 상승한 150억이 되었죠. 봉준호 감독은 아역 배우에 대한 배려도 남달랐는데요. 폭염이 이어지던 촬영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제작비를 투입하여 CG 작업과 추가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밤 촬영이 많은 때에는 아역 배우들을 일찍 재우기 위해 다른 배우들과 합의하여 촬영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한국 영화의 질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의 제작 환경도 급속도로 개선시킬 수 있는 마중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1월 5일에는 미국에서 오스카 다음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한국 최초로 이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으로 총 3개 부문이나 그 후보에 올라있죠. 2월 10일 개최되는 오스카 시상식의 미리 보기라고 여겨지는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가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